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을 지냈는데요. 다들 이 여름 지내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식시장도 조금 좋아져야 될 텐데 어제 어쨌든 코스피는 연속 상승 기록이 9일에서 멈춰섰습니다. 10일 도전을 좀 바랬는데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트럼프는 또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세 부과 강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밀려난 모양새이고요. 오늘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요. 또 월말이기 때문에 7월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금통이야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나오는 지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걸 좀 봐야 되겠고요.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달 말 지수를 들여다봤더니만 코스피가 2295였군요. 지난달 말 종가가. 지금 2300좀 넘었으니까 2300은 회복했지만 그래도 별로 크게 오른 건 없는 것 같고 코스닥이 775에서 800선 올라왔으니까 나름 그래도 심리적으로 충격이 코스닥이 컸었는데 회복이 좀 있었네요. 자,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증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를 나타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0.3%자량 밀려났네요.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오늘 장또 상황들,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게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이고. 그럼요. 굳이 예측 영역을 본다면 예측보다는 어떤 확률, 과거의 데이터 이런 걸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 아쉽게 좀 10일 연속 상승 기록은 못 냈네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무거운 분위기니까 어제 지금 아침에 소개해드릴 뉴스가 좀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하면 어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이제 돌더라고요. 큰 손이 내기를 걸었다. 시콤보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내기를 걸었는데 이 큰 손은 이 상승한다라고 배팅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만 드립다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드립다 사면 다른 종목들 부진해도 지수는 플러스 나오니까요. 그렇죠. 어제 외국인들 현물도 매수고 선물도 똑같이 매수였는데 어제 외국인 현물 총액이 한 2,200억 정도 현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 매입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200억 중에 어제 삼성전자 매입량이 2,340억입니다. 그래서 무스갯소리가 돈 거죠. 외국인은 지수 빨간불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다. 어제 1.6p인가밖에 안 빠졌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거래 연속 올랐으니까 다리 아플 수도 있다. 다리 좀 두드리면서 쉴 수도 있는 건데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다.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여전히 크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간밤에 나온 뉴스가 좀 부담스럽죠. 사실 이거 간밤에 나온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1.14%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어제 이미 장중서부터 슬슬 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라신 분 계신가 싶네요. 트럼프가 2천억 달러 들먹거렸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이즈고 다음 달 6일이 그 의견 수렴 검토 마지막 날이니까 이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먹거릴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시장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2천억 달러 얘기를 꺼냈을 뿐이지 사실 이 얘기는 어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새로운 뉴스도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갑지 않은 소식인 거 사실이고 예정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만 그냥 어제 아침 방송 데이터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천억 달러 얘기 나왔을 때가 리스크 인덱스 피크 찍었던 시점입니다. 지금 실제로 부과하고 나면 다음 뉴스는 5천억 달러 얘기 나오는데 5천억 달러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이 미국한테 갖다 판 총 물건이 5천억 달러니까
니네 갖다 판 거한테 다 관세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네,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2천억 달러가 마지막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관세 부과가 강행이 됐다. 그러면 나올 카드 마지막 히든까지 다 깐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아수라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림들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달러가가 무한히 오를 수도 없고 무한히 빠질 수도 없어요. 모든 금융자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퍼폼과 언더퍼폼을 반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정선은 뭐 계속 움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웃퍼폼과 언더퍼폼에 반복되는 이런 그림들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정상가 정도 왔거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올라간다라 그래서 뭐 무한히 올라가는 그림을 계산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튀어오르는 그림을 보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참 재미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움직임들이거든요.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베트남 증시 800P대에서 와서 얘기하면은 저게 지금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1000P 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진했었던 그림들 녹일 때는 언더퍼폼하기 마련이고요. 정상 과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일단 하락이 줄어드는 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슬슬 개선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역력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이 문제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라고 하면 요즘 리포트 보면 달러 얘기들 참 많이 하죠. 그럼 우리 달러 얘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남아있는 2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는 4번 오른다라고 봅니다. 연방 기금 선물에서 이제 추정값으로 가져온 겁니다. 내년은 2번 인상값에서 최근에 꽤 많이 밀렸어요. 1번 인상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2020년에는 금리 인하 확률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금리 인상 속도 제일 빠른 해가 언제입니까? 올해죠? 그렇죠. 네, 올해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가장 이 기세 뻗어가지고 세게 움직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 올해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 반영하면서 앞에서 봤었던 이 그림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트럼프의 입은 항상 바빴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바깥으로 퍼내기 굉장히 급급했고 만약에 이런 그림 없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라고 하면 우리 한 2월 달쯤에 금리 텐트럼 얘기 나왔을 때 미증시 빠지는 거 보셨을 테니까 그때 그 분위기가 이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신고를 만들어냈죠. 트럼프의 입이 상당 부분 쉴드를 쳐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읽으면 다른 쪽으로는 더 그늘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런 그림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신흥국 지수에 큰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뭐 위기 이후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시점에서는 상대 강도도 부활되는 그림이 나오니 이 밑으로 더 죽는다라고 얘기만 하지 맙시다라는 부분이고요. 금리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도 뭐 이 하는 금통위 얘기를 뭐 다음 코너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만 미국 금리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 큰 소비대국 미국이 3%씩 거요. 뭐 분기 성장률 연율 기준으로 보면 뭐 4%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성장률이죠. 저 대단한 성장률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던가요? 뭐 감세안, 뭐 법인세 인하, 뭐 소비 확대, 뭐 이런 부분들. 트럼프 하고 싶은 거 다의 분위기는 다 녹아 있는 이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장률 상당 부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성장률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YOY 값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부담되는 것들 글쎄요. 어떻게 내년에는 숫자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네요. 3% 성장할 때 3% 금리 이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률 뭐 2%대 뭐 2% 안 되는 것도 정상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3% 성장이 버거운데 저 큰 미국이 3% 이상 성장을 계속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 2%대 성장률에서 금리 3%를 반영한다? 이거는
다소 좀 버겁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많이 가봐야, 진짜 많이 가봐야 앞으로 앞에 표에서 봤었던 것처럼 올해 2번, 내년에 1번 이 정도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2.75 나오거든요. 2.75 향후 3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향후 뭐 금리가 멈추고 나서 언젠가는 또 시장이 좀 버거워졌을 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할 텐데 언제까지 금리 인상 값으로 달러 강세를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기 어려운 금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또 다시 한번 뭐 2천억 달러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시장은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1월 6일까지는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좀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럼 쫓기는 입장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예정대로 뭐 부과한다라는 본인의 공약대로 본인의 스탠스대로 밀어붙이는 그림이 나왔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는 중간선거 일정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싸워야 되는 이유가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장을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굉장히 긴 역사적 데이터니까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밑으로 가면 역상관이에요. 역상관이라는 얘기는 미증시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증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정상 아니죠. 분명히 정상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상관계수 제로 이거는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어. A하고 B하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가 상관계수 제로 아닙니까? 상관계수 떨어질 때 시장 굉장히 부진합니다. 모두 다 비슷한 이 흐름들을 보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은요. 레벨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V 찍은 데들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관계수는 모두 다 부활합니다. 상관계수가 비정상 레벨에 들어가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정상으로 들어갔었던 상관계수가 분명히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모두 다 좋습니다. 모두 다 바운드 탄력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도 이 과도하게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은 없잖아요. 상관계수가.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상관계수의 개선이 나올 텐데 그럼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얼로 화살표를 그리는 게 맞겠냐는 거고 화살표의 기울기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정도가 워낙 강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올해 시장 정말 재미없었는데 연초에 반짝 재미있었었고 그 다음에 재미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벗어나는 시점 분명히 올 거고 그 시점에서는 강도도 굉장히 크게 세게 반영이 될 거다. 어제 무거운 뉴스를 듣고 오늘 아침 뭐 좀 무겁게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일부 기사에서는 미군이 이제 또 뭐 대만에 기지를 세운다 이러면서 해병대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하더군요. 그것도 중국 열받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긴장감은 뭐 계속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노이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종목 이야기, 섹터 얘기를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삼성전자를 뭐 살 거냐 말 거냐보다는 사실은 지난번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재미없었지만 그렇죠. 삼성전자가 못 가는 시장도 사실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사는 흐름들은 장세 흐름들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저희 월요일 방송이었나요? 지난주 후반 방송이었나요? 제가 반도체 이 업종 고점 논란 나왔던 것들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도 비싸게 거래돼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예측치를 가지고 사이클이 지났습니다라고 밀어내리려면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 사이클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호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탄성이 좋아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과거 같은 기울기 못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 뉴스 때문에 이건 빠져야 됩니다라고 읽을 수는 없는 거고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호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증시가 1.68p 빠졌는데 삼성전자 본주가 시장에 미친 이 시장 기여도, 상승 기여도 이게 8.12p 나옵니다. 8.12p. 삼성전자 우선주가 어제 지수 기여도가 0.54포인트 나옵니다. 10포인트 정도. 그러면 합치면은 네. 9포인트가 좀 안 되거든요. 어제 지수는 1.68p 빠졌으니까요. 그럼 어제 삼성전자 빼고 계산하면 시장 한 10p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2010년도 이후서부터 삼성전자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지수는 1973p다. 삼성전자 값으로 읽으면 2300p가 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 1973p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오른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시각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구간 이후서부터 뭐 한 요 시점 이후서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시점 이후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끌어당긴 시장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이후에 그 그림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어제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 다른 종목은 다 냅두고 삼성전자만 샀어요. 삼성전자만 사는 시장에서는 지수 밀릴 거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왜 사겠습니까? 지수 영향력 뭐 그렇게 크게 미치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 하방으로 왔으면 삼성전자 살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그림들 같이 곁들여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였던 시장 이거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일정 부분은 깔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뭐 연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싸게 거래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싸게 거래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업황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도체 D램가가 뭐 반토막이 나고 뭐 난리가 나면 그때는 뭐 주가가 뭐 망가지겠죠. 하지만 지금 뭐 AI니 뭐 데이터 센터니 뭐 이제 지금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한 뭐 여러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바탕으로 해서 D램가가 반토막이 나는 스토리 이거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값보다는 요즘 우려는 공급값이잖아요. 공급이 많이 늘 것 같으니까 가격이 빠질 것 같아요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수요가 강한 수요 자체는 정확한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급은 그렇죠. 예측이 되는데 수요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건데 수요가 만약에 예상보다 좋다라거나 그러면은 공급이 과잉이다라고 읽는 시각은 훅 떨어질 테니까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불리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싸게 거래되면 불리하게 볼 그림들을 찾아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밸류 레벨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금통이 뭐 많은 관심은 이거일 겁니다. 소수의견 있냐 없냐. 지난번에 소수의견 있었어요. 예. 이번에 소수의견 없으면 이상해요. 분명히 있어야죠. 느냐 마냐 이게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오늘 금리가 뭐 인상이 되냐 동결이 되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동결로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이미 금리 동결이 대세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관심사가 아닌 거죠. 못 오른다고 보고 올해 뭐 10월이든 11월이든 한 번 올라간다라고 보고 내년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있을 듯 보이고 뭐 요 정도 지금 읽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 정도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금리 격차는 50bp인데요. 얘네가 9월 FOMC에서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시점까지는 금리를 못 올릴 것 같고요. 12월에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그 이전에 우리는 한 번 올라갈 겁니다. 그럼 75bp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75bp에 내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올려주면 50bp 차이. 그럼 금리가 역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계점으로 얘기하는 건 100bp입니다. 미국 금리 3%, 우리 대한민국 금리 2%. 그럼 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본 유출 때문에라도 그렇게 금리 격차 만들기 좀 어려울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 금융주들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빠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빠지진 않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예대금리차, 우리가 흔히 NIM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넷인컴 마진도 개선세고 최근에 NIM을 만들어내는 것도 예대금리차니까요. 그래서 예대금리차가 방향성 자체가 박힌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누웠을지언정 꺾이는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은행주도 좀 쉬었더라고요. 금리 동결 얘기 나오면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상승에 대해서 상승이냐 반등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다수결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반등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월말이고 또 주말이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예,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아웃퍼폼 뛰는 시기에 지수가 빠진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림으로 밀어봤을 때 큰 우려 아직은 없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얘기, 모르던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오늘 시장 쫄지 말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시각 전략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